네, 안녕하십니까. 홍현실입니다. 어젯밤 많은 국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셨죠. 결과는 정말로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짧은 SNS 글 하나를 두고 김문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어서 부추겼죠. 국익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모습, 일제강점기에 외세에 빌붙어서 조국을 팔아먹던 밀정들과 다를 게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해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제1야당이라니요.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해산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8월 26일 끝장 뉴스로 더 많은 이야기들 풀어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인사이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한미 정상회담 보셨죠, 원장님? 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네. 안 좋은 뉴스가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의 기술을 건다라고 저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 루머를 듣고 로라 루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마가 극우 유튜버예요. 예. 여성인데 그런 사람이나 고든창 같이 고든창. 극우 세력들이 한국의 지금 대선을 뭐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극우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 뜬금없이 숙청 작업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교회에 대해서 탄압이나 그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 이런 얘기를 막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흘려서 이거는 손님을 맞는 정상으로서 이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봤었고 근데 미국의 국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 했는데 마치 한 편의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시인을 했고 그리고 이 여러 칭찬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적인 칭찬을 여러 개를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한편의 드라마 본 것 같습니다. 회담 뭘 칭찬했는지 궁금하시죠? 네네네. 연속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처음에는 집들이 초청한 집주인의 그 인테리어가 멋있다라는 걸 칭찬을 했어요. 그렇죠. 황금빛으로 완전히 금빛으로 이렇게 그 오발 오피스를 장식을 했는데 이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시대를 연출시키는 정말 멋지다. 너무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나 이게 황금 네. 시대라니까 딱 맞는 얘기가 또 황금빛이니까. 그런데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해서 미국 주식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듣기 그렇죠. 좋은 얘기고 자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세계의 여기저기의 평화를 중재하고 계신데 그 기여가 정말 놀랍고 세계 평화가 대통령 덕분에 달성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 그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이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가져다 줬는데 대통령이 물러나신 뒤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심각한 위기가 벌어져 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 이 위기를 구해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오로지 대통령이다. 네. 북한은 나랑 대화는 별로 하길 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 주신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가 되면 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거기서 무릎을 거기서, 딱 쳤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북한에 골프장을 만들어주고 또 트럼프 타워를 세운다면 제가 가가지고 북한에서 골프를 치겠다 그러니까
골프란 말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트럼프를 정말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계별로 칭찬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예, 처음부터 북한 딱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뭘 듣고 네.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 네. 하고 한 칭찬이다 그렇죠.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많은 뭐 정상들이 가면 노벨 평화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네. 하는데 요걸 직접 언급하지 않고 직접 말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렇죠. 이것도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대한 지도자다. 네. 굉장히 지혜롭다. 엄청난 또 칭찬을 그렇죠. 화답하더라고요. 여기서 굿가이 네. 아주 친근한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예.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가장 백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갈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건 아주 결정타인데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이 좋아서 전략적 유연성이지 그 상징하는 바가 한미 동맹에서 주요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남침할 경우에는 격퇴하는 건데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주한미군이 반중의 선봉장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자동적으로 중국의 적국이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 간에 무슨 그 분쟁이라도 벌어지면 주한미군 보내겠다. 한국도 도와달라. 이런 식의 얘기고 거기다 이제 그게 엮어져 나오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임무를 대한민국 국군이 하고 미국은 옆에서 돕기만 하는데 지금 한국 군의 능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국방비를 엄청 늘려서 100% 두분보다 2배를 늘려서 북한의 억지나 남침 격퇴는 한국이 해라. 방위비분담금도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900%를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다 도전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 하는 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어떻게 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그거는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대성공을 거는 거죠. 대성공이라고 대성공. 표현을 하셨는데 네.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초반에 모두 발언을 이제 두 대통령이 하고 나서 네.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으로 갑자기 돌아갔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 과정에서 앞선 SNS의 내용을 물어보는 그렇죠.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핵심적인 내용으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네, 완전한 오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네, 그 부분도 진짜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잘 준비한 게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듯이 한일 간에 10여 년 이상을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내 참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근데 대통령께서 일본을 거쳐서 그 말끔히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와서 난 매우 기쁘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세력에서는 왜 우리의 주 동맹은 미국인데 왜 일본부터 가냐 트집 잡고 뭐 이렇게 싶었는데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이 당선돼서 양자 정상회담으로 첫 번째로 일본을 간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었거든요. 결단을 내리고 거길 갔는데 그게 전략적 결단이 성공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전략적인 묘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미국에 보낸 겁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뭔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도 총력전의 차원에서 가긴 가는데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게 뭐냐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수지 와일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오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좋은 자이고 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로라 루머라든지 고든창 같은 이런 그 마가주의자들, 극우 마가주의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서 수지 와이스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린 직후에 만나게 해서 거기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거죠. 이미 이 교회를 이렇게 수색하고 한 거는 이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서 합법적인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거는 주한미군을 압수한 게 아니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있는 한국의 공군 사령부 거기를 검색한 거다. 따라서 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 이미 다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상태에서. 내가 예. 오해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장벽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한국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미국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렇게 가까울 일입니까? 이렇게 소통한 경우가 있었겠어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전략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미리 설명을 했다. 네. 아 진짜 너무 완벽한 딱 정상회담이. 맞아떨어진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현 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건너뛰고 그냥 미국으로 갔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은 거의 예견된 정상회담이고 서로 분위기가 좋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한번 만난 데다가 모든 게 다 각본대로 진행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외교장관이 없어도 되는데, 미국하고의 이번에 정상회담은 현안이 거의 10개 정도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하나도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도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가서 마지막으로 다 점검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비용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왜냐하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굉장히 반중 반북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반중 노선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미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반중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또 주한미군이 언제라도 양안 관계에 투입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방위분담금 900%에다가 국방비 100% 인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안이 타결이 안, 관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타결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비서실장끼리 조율을 하도록 그 배려한 건데,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이번에 예. 극우 숙청 음모론 요거 막기 위해서 강훈식 실장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정상회담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았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현안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못하게 그렇죠. 만들었다 미리.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또 트럼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조선 사업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잃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기분이 좋게 네. 조선 사업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각 정상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어느새 우리 보존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쇠퇴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다. 그래서 한국이 조선 산업이 이제 부흥했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배를 만들고,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리고 일부 배는 미국에서도 만들어서 다시 미국의 조선 능력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윈윈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내 법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윈윈으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B2 전략 폭격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고의 전폭기 핵 폭격기도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무기는 많이 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무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첨단 무기를 많이 사야 되는 소요도 있을 뿐 아니라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일단 감시 정찰 장비,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정밀 타격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드론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국방비도 많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국방비를 100% 올려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이 미국의 무기 사달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했지만 국방비를 우리가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안 하는데 스스로 올리겠다라고 하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할 거는 분명히 결정을 해놓고 양보할 건 확실히 양보하고 지켜야 될 건 딱딱딱 지켰는데 그 지킨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이건 기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유연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주한미군의 유연화는 사실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딱딱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다 정상회담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점수를 준다면 원장님이 몇 점 정도 주세요? 100점 만점에? 글쎄 이거 뭐 역전극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95점 이상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높은데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인사이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